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금융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되겠죠.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 공급자 금융의 신디케이션 200페이지에 대한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투자자는 우리가 다수단액이죠. 소수가 아닌 다수. 이 다수의 우리가 투자자들의 자금. 이때 투자자는 뭐 수백 명일 수도 있고 뭐 수천 명일 수도 있고 뭐 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이 자금과 이 개발업자의 전문성, 이 개발업자의 우리가 전문성이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네?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개발업자의 개발업 사업에 대한 노하우, 이 전문성이 이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우리는 바로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다. 이 결합한 이 투자자 집단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인데, 이 다수의 투자자들과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투자자도 개발 사업에 자금을 내면서 참여하는 이 직접 투자다. 여러분, 간접 투자가 아니라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우리가 직접 투자이면서 직접 투자 방식이면서 또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관련해서 지분금융, 여러분이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이 지분금융 방식에서의 개발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0페이지에 신디케이트라는 용어가 있죠. 이 신디케이션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우리가 개발, 관리, 운영, 매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신디케이션 회사 또는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디케이터란 용어가 나오죠. 이 신디케이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결성된 신디케이션의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는데, 보통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이 신디케이터가 되기도 한데, 이때 개발업자는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개발회사일 수도 있고 니치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신디케이션의 결성 시기를 보면은 이 개발업자들은 개발사업 시작부터 신디케이션을 결성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우리가 완료한 이후에 우리가 완공하고, 개발사업 완료한 이후, 즉 개발사업 완공하고 임대차를 한 이후에 신디케이션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업자는 이 다수의 우선 투자자들은 이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을 우리는 이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고,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배당, 우리가 수익을 우리가 받겠죠. 배당 수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죠.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무한 우리가 책임 사원이다. 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우리가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능동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개발업자를 능동적 투자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를 요 두 가지를 더한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파트너십. 자, 이 파트너 우리가 십이라고 하죠. 이 파트너십을 이 기업의 형태로 보면은 합자회사라고 하죠. 합자회사. 이 기업의 형태로 보면 이 파트너십, 이것을 합자회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신디케이션의 형태를 말하죠. 자, 그리고 이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이 개별 모집을 할 수 있죠. 사모 방식,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사모 방식의 개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일 때는 공모 방식의 공개 모집을 하죠. 이 사모 방식, 공모 방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번 볼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금융이라고 번역하죠. 이 파이낸싱은 금융이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프로젝트 금융인데, 우리 줄여서 약어로 PFPF, 뉴스 신문에 보면요, PFPF라는 용어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융통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담보 금융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사업주, 스폰서라고 하죠. 자, 이 사업주인 스폰서가 이 특정의 개발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유전 개발 사업, 뭐 고속도로 개발 사업, 고속전철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이런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때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단일 사업입니다. 자,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자금을 사업주가 조달하기가 어렵다. 이미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 왜냐?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요, 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린다. 공사 기간이 장기인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전 개발 사업 때문에 나타난 용어죠. 자,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주는 또 일정한 자금을 또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하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 시행회사인데, 이 시행회사는 사업주와는 이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죠. 서로 전련됐다, 관련 없다는 얘기죠. 전련됐다는 얘기고,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사업주와는 이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다. 자, 그러면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이 미래 수익성을 우리가 담보로 합니다. 이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하여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명의, 즉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서의 부채입니다. 여러분,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아닌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즉 프로젝트 회사의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을 하죠. 자, 이 회사채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 방식이죠.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직접 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 방식인데, 이 회사채를 누가 인수하느냐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주단, 자, 여러분 A 은행, 뭐 우리은행일 수도 있는데, A 은행이 주 간사 은행에 대해서 다른 은행과 이렇게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채를 우리는 대주단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데, 한 은행이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은행이 우리가 인수를 하죠. 이렇게 여러 은행이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합니다. 신디케이션 론. 자, 이 론이라는 것은 대출이죠.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대주단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자금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이자를 우선 받게 되겠죠. 이때 이자가 높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리는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보다 높게 나타난다.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우리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대주단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우리 국책사업일 경우는 정부 등 여러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 시행회사는 이 자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죠.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하죠. 자, 위탁 관리 이 계좌인데 이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별도로 우리는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예?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에서 별도로 자금을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어떻게 돼요? 이 개발 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대주단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 상환의 재원으로 보고요. 자, 그리고 이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우리가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한데 문제는 보증을 한 경우 있죠. 이 사업주도 보증을 합니다. 그럼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시켜서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제한 소급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이러한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이 사업주와 관련해서 자, 이 사업주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도 우리서 장부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여신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재무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지죠. 제고된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진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성이 상당히 뛰어날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이 대주단은 대출자 입장이 아닌 이 지분 투자자 입장. 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자기 자본, 지분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이 대주단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공동으로 이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조인트 벤처.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이 개인이나 우리 기관 투자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인트 벤처 20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은 특정 목적의 벤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연이나 법인의 결합체로 구성된 공동 벤처 회사가 바로 조인트 벤처인데 이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우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채를 은행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4페이지에 부동산 펀드가 나오는데 이 펀드도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을 우리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자, 이 부동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일명 부동산 펀드인데 이 부동산 펀드, 니츠, 부동산 투자회사 니츠 둘 다 간접 투자 상품이란 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는 이 펀드도 투자한 원금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펀드도 마찬가지겠죠. 저 니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국민주택기금이죠. 그래서 이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1981년에 우리가 설립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 소규모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관련해서 뭐 입주자 저축 207페이지에 나오는데 옛날에 시험에 자주 2번 정도 출제됐는데 요즘에 입주자 저축이 좀 우리가 바뀌려고 하고 있죠. 뭘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일명 막능 통장인데 자, 이걸로 통합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공용주택 모두 우리가 청약이 가능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고 주택 보유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이용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바로 최유효 이용의 개념입니다. 자, 이 최유효 이용을 우리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죠. 최고 최선의 이용. 그래서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고 각종 여러분의 부동산 활동의 행위 기준이 되면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경험적 증거로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용이 될 때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2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여러분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이제 용어가 맨 위에 수식이 나와 있죠. 자, 이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도 여러분 지대 이론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용어죠.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이 단위 면적당 토지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이 단위 면적당 토지에 투입되는 이 노동과 이 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토지 이용의 집약도인데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을수록 즉 토지에 노동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을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 즉 도시에서의 토지 이용을 말하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을 조방적 토지 이용 즉 우리 농촌에서의 비도시인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을 일반적으로 말하죠. 자, 이때 이 집약 한계라는 용어가 나오죠. 우리는 이 집약적인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우리 집약 한계죠. 이 투입되는 한계 비용. 자,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냐. 이 투입되는 한계 비용.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하면서 총 수입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의 집약도인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는 이윤 극대화가 된다. 이윤 극대화 수준의 이 집약도로서 이때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는 최유효 이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집약 한계란 용어로 나오고 이 조방 한계가 있죠. 이 최적인 조건 하에서도 생산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집약도를 조방 한계죠. 그래서 이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우리가 같게 될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을 때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의미하는데 조방 한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용어가 나오고 입지잉여란 용어 나오죠. 자, 동일 산업 경영 내에서 토지 이용의 이 집약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 행정적 조건 이란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입지잉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입지잉여는 자, 토지용의 집약도가 동일하고 또 입지 조건도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입지잉여는 입지 주체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입지잉여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 두시면서 자, 입지 조건이 열악해서 입지상의 잉여가 점점 줄어드는데 입지상의 잉여가 우리가 제로가 될 때를 한계 입지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죠. 한계 입지. 자, 입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입지 주체 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지가가 오르면은 우리는 토지에 노동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되겠죠.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높아요. 그럼 집약도가 높으면 지가가 또 높고 지가가 높으면 집약도가 높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걸 피드백 원리가 작용하고죠. 이 피드백 원리는 바로 환류라고 하죠. 피드백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 지가 구배 형상은 이미 지리론에서 배우셨죠. 이 노스 교수에 있어서의 토페카 연구에서 나오죠. 자, 미국의 캔자스 주의 조그만 소도시인 토페카시의 우리는 지가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100% 입지라고 본다. 100% 입지. 자, 100% 입지라고 보고 도심에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죠.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가 구배 형상이라고 한다. 자, 구배 형상. 거북이가 뒤집어졌다. 거북이를 뒤로 뒤집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고 해서 구배 형상 또는 토페카 형상이라고 하는데 지가 구배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도시의 이 지가 구조는 이렇게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 스프롤 형상이 나오죠. 자, 도시 스프롤은 확산입니다.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형상은 도시가 뭐가 되죠? 확산되는 형상이다. 자,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 질서 정연한 개발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그리고 무계획적이고 또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도시 스프롤 형상에서 우리가 이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은 주거지역만 외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다 가겠죠.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형상은 주거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그러한 형상이고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가
수준은, 자, 이 집가의 수준은 우리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표준적 수준,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하고, 이 밀도, 우리 개발에 있어서의 이 밀도 수준을 보면은 합리적인 수준 이하다. 합리적 수준 이하를 말하죠. 자, 이 토지에 있어서 우리가 밀도 수준은 합리적 수준 이하. 그래서 이 도시, 이 스프롤의 유형을 보면은 이런 유형이 있겠죠. 우리가 저밀도, 자, 이 미국에서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저밀도, 연쇄 개발 방식. 자, 이 저밀도라는 것은 합리적이죠. 이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고,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 토지를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이고, 또 자동차 이 도로인 간선도로죠.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렇게 가겠죠.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자, 이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우리가 교외로 확산되는 형상, 이것을 우리는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라고 하죠. 개구리 뜀뛰기 개발. 이 개구리 뜀뛰기 개발을 우린 전문용어로 날비자를 쓰죠. 비지적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뜀뛰기 개발을 우리는 비지적 개발의 형태다. 자, 스프롤의 유형을 우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 스프롤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전환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 우리가 도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에 직주 분류와 직주 접근이 나오죠. 자, 이 직은 직장이고 주는 주택인데, 자, 이 교외화 단계에서 나타나죠. 자, 이 교외화 단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상이 직주 분리인데, 도심의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도시 외곽에 주택을 두려는 형상을 말하죠. 자, 대표적으로 도심의 집가가 너무 높다. 집가구가 원이 되겠죠. 또 도심에서의 우리가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도시 외곽으로의 전철 노선이 연장된다. 교통체계의 발달이라든지 도심에서의 건축법상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직주 분리가 나타나고, 그 결과 직주 분리에 있어서의 결과 도심에서는 어떻게 되죠? 공동화. 자, 도시 외곽에 있던 주민들이 도심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주간 인구는 많은데, 이 야간에는 교외의 주택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야간 인구는 텅텅 비죠. 이 도심에서의 주간 야간 인구의 격차가 크다. 이걸 전문용어로 도심에서의 공동화 형상 또는 도넛 형상. 여러분, 도넛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 뻥 뚫린 도넛. 이렇게 도심이 텅 비었다. 도심의 공동화 형상 또는 도넛 형상이라고 하고, 교회는 와서 잠만 자죠. 그래서 뭐가 형성되죠? 베드 타운화가 형성된다. 이 베드는 침상 도시라고 하죠. 베드타운 침상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근하는데 이 교통체증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게 원이 돼서 다시 도시 외곽에 있던 고소득층이 다시 도심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직주 접근인데, 그 결과 도심에서의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저소득층은 그 건물, 고층화된 건물에 어떻게 돼요? 입주하지 못하고 이 중고소득층이 그 지역, 그 주택에 입주하는 형상,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재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영국의 누드 글라스라는 학자가 이제 언급한 용어인데, 이 도시 우리가 재활성화를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것을 도시
회춘화 형상이라고 우리는 또 번역을 또 하죠. 이게 도시 회춘화 형상이 그래서 13회 시험에 한번 용어가 출제됐습니다. 도시 회춘화 형상, 일명 도심 재활성화를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의 중요한 용어 몇 가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두 문제, 매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